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3.2%입니다. (20년) 전 1997년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로 치달을 당시에 우리 국민들 귀에 매일같이 뉴스에서 들리던 국제기구 이름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듣지 못했는데 그 당시 11월부터는 거의 매일같이 뉴스에 등장했었죠. 우리 정부가 구제금융을 좀 해달라고 손을 벌렸던 곳, 국제통화기금 IMF입니다. 이 IMF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3.2%로 전망했다는 뉴스 들으셨습니까? 불과 한 달 전에는 3.0%쯤 될 거다 했었는데 한 달 만에 기존 전망치보다 0.2%포인트를 올려잡은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 전 이맘때 IMF를 비롯해서 한국은행, KDI 등등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내놓았던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참 어둡기 짝이 없었습니다. 높아봐야 2.7%, 낮으면 2%대 초반, 다들 하나같이 2%대를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예측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여러 번 전망을 수정해가면서 결국 3.2%라는 전망까지 나왔는데요. 이쯤 되면 전망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현실을 따라가면서 숫자를 바꾸는 거라고 보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한 예측이지만 예측은 예측일 뿐이고 계속 달라지는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또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너무 비관해서는 안 되는 이유 또한 또 이런 데 있겠지요. 11월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11월 15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종교인들이 버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예정인데요.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과세를 하게 되는지 세금 전문가 한 분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고요. 대출을 받았는데 혹시 여윳돈이 생기면 그 돈으로 대출 갚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그 돈으로 적금 들었다가 만기가 되면 한꺼번에 대출을 갚는 게 낫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식 들으셨듯이 공정방송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MBC 노동조합의 파업이 끝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손에 잡히는 경제 김나형 PD가 오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20일부터는 저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도 예전과 같이 방송됩니다. 파업 기간 동안 기다려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더 열심히 프로그램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오늘 준비한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아침에 나온 경제 뉴스들부터 따라잡아 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파업 끝나고 PD 돌아오니까 커피도 한 잔 주고 좋죠? 좋습니다. 네, 김치영 기자도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네. 자, 오늘 아침 뉴스 중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16개 국가들이 이 아시아 태평양 메가 FTA 타결에 합의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던데, 예. FTA면 서로 관세 없이 자유롭게 한 나라처럼 물건 오가고 서비스 오가게 하자는 거고, 그렇죠. 아시아 태평양 여러 국가들이 그럼 이제는 경제 국경은 좀 헙시다, 헐어서 우리 자유롭게 FTA 합시다 이 말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보통 FTA라고 하면 상대방 교역국하고 보통 양자가 하는 협의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교역국이 16개나 되다 보니까 메가 FTA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연합국, 그러니까 아세안국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10개국이 포함이 되고요. 네. 이 외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 일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개국이고요. 명칭은 영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네. 영어 이제 줄임말이 있는데 RCEP라고 해서 읽을 때는 RCEP이라고 읽습니다. 예. RCEP 이렇게 읽기도 하시는데요. 예전에 RMU 이렇게 읽었잖아요. 그래서 RCEP 또는 RCEP 이렇게 읽긴 하는데, 이걸 이번에 16개국 정상들이 만나서
타결 시점을 아예 딱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완전히 끝내자라고 이제 시점을 잡았고요. 예.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16개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세 장벽을 최대한 낮추고 네. 서로 교역을 늘리면서 일종의 어떤 경제 공동체 비슷하게 가겠다라는 뭐 초기 단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태평양 국가들 거기에 호주, 뉴질랜드, 일본까지니까 어찌 보면 세계지도 펼쳐놓고 보면 네. 태평양 주변으로 왼쪽 그 뺑 돌아가면서 해변가에 있는 나라들이 웬만하면 다 들어갔는데 맞습니다. 이게 가만히 보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TPP라고 부르던 네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왜 안 껴줘요? 우리도 뒤늦게 좀 넣어주세요. 이랬던 예. 그거하고 비슷한 국가들이 참여한 비슷한 개념인데 둘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럼? 이게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그러니까 다자간이 아니라 양국 간의 FTA가 대부분 이제 주류를 이뤘던 무역 협정이었는데요. 한미, 한중 뭐 이런 게 다 이런 그런 식으로. 거였죠. 예. 우리나라는 조금 그런 그 양국 FTA에 굉장히 선두적으로 나서서 경제 영토를 좀 넓힌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그 무역에 대한 주권 싸움이 일어나다 보니까 경제 강국들이 자기 품 안에 국가들을 이렇게 품으려는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 지금 얘기한 RCEP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주도를 했고요. 네. 그렇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왼편으로 조금 중심이 옮겨져 있는 것 같은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 TPP에서 미국 정도만 빠져 있는 느낌인데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이 주도를 해서 이 국가들을 모았고요. 네. TPP라고 하는 환태평양 경제협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주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RCEP이 먼저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야 이거 중국한테 다 뺏기겠네? 그러면 우리도 하겠어. 그래서 이제 TPP를 만들어낸 그 거죠. 나중에 나온 게 TPP인데.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이 거기에 참여를 하면서 미국과 일본이 주도를 하면서 TPP라는 걸 만들었죠. 네. 그래서 TPP에 추가된 국가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TPP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국가 중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들이 페루, 칠레, 캐나다, 멕시코, 그러니까 남미 네. 국가들까지 이제 포함을 시킨 거죠. 태평양의 오른쪽 해변가도 다 넣었던 게 TPP였군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양국의 뭐 저희가 흔히 경제 영토의 크기를 비교하면 한 전체 글로벌 GDP의 한 3분의 1 정도가 RCEP이라고 하고요. 네. 그거보다는 한 뭐 5%나 6%포인트 정도가 더 높은 게 TPP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는 기조잖아요. TPP에서 그래서 우리는 TPP에 빠져나갔죠. 빠지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해서 TPP가 힘이 조금 빠진 상황입니다. 그 미국이 주도한 환태평양 경제통합기구 이게 TPP고 네. 중국이 주도했던 하는 게 RCEP인데 네. RCEP가 이제는 좀 더 힘을 받는 기분이겠군요. TPP는 미국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좀 분위기가 싸해졌고. 예, 사실은 그렇고요. 그래서 보면 이 RCEP 같은 경우에는 2018년까지 어쨌든 간 한번 해보자라고 지금 한 거고요. 네. TPP도 이번에 일본이 주도를 해서 이 국가들이 TPP도 가자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9년이 목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RCEP이 뭐 만약에 국가 간의 협의가 잘 된다라고 하면 먼저 이제 시행이 될 것 같고요. TPP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 각국이 어떻게든 무역 영토를 넓혀서 네. 경제 분야에서 앞서가기 위한 치열한 경쟁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왜 TPP에는 안 들어갔느냐?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가 고려됐던 거죠. 그러니까 TPP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조금 중심이 되면서 미국을 끌어들여서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발을 떼고 보고 있던 상황이었고 중국의 눈치도 사실 봤던 거고요. 그래서 중국이 주도하던 RCEP에 먼저 우리는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들어가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TPP 역시도 상황을 봐서는 우리도 끼어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차피 뭐 다 경제 영토를 주요국과 개방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는 좀 더 넓혀서 우리가 다른 영토를 가져오는 게 중요하지 우리 거 지키는 건 이제 좀 물 건너 갔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가능하면 영토를 이제 넓히는 쪽이 더 좋은 방향이겠죠. 아예 안 넓혔다면 이거 개방하느냐 마느냐도 고민을 좀 해야 될 텐데. 다른 나라들이 다 이렇게 무역 장벽을 낮춰버리면 우리만 장벽 세우고 있으면 사실상은 관세라는 부분 때문에 네. 경쟁력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지금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럴 바에야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낫다. 그래서 RCEP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조금 걱정되는 것은 TPPA 협력이 RCEP보다 조금 더 강합니다. 그래서 관세도 낮추지만 거기에 보면 이 그 누적 원산지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부품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해서 만약에 베트남에서 완성품을 만든다 하더라도 같은 TPP 협력국이라고 하면 네. 이걸 자국의 생산품으로 다 인정해주는 뭐 이런 제도가 TPP엔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품까지 그렇게 하는 TPP가 조금 더 강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우리나라 부품업체나 이런 데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강남에 있는 집값 비싸기로 유명한 아파트 한 곳이 네. 아파트 안에 있는 커뮤니티 시설, 그러니까 뭐 헬스클럽, 수영장 이런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거를 외부 주민들에게 개방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서울시하고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강남 반포에 아크로 리버파크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예. 이 아파트가 전국 아파트 가격에서 한 1, 2위 정도 다투는 굉장히 고급 아파트입니다. 네. 근데 이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에 들어갈 당시에 그 몇 가지 조건이 내걸린 게 있었어요. 그게 한강변 아파트다 보니까 네. 예쁘게 짓고 주변 예. 경관하고 잘 어울리게 예쁘게 짓고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특별 건축 구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거 지정받으면 뭐가 좋아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높이도 좀 더 올릴 수 있고요. 용적률 건폐율 완화해 주는 게 그런 있나 것도 보죠. 해주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층간 간격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완화를 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거든요. 더 그래서 많이 짓고 비싸게 팔 수 있었겠네요. 예. 덕분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특별 건축 구역으로 지정을 받고요. 네. 대신에 이렇게 혜택을 받았으니 우리가 안에 만드는 이 커뮤니티 시설, 그러니까 네.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수영장, 도서관, 뭐 헬스클럽 뭐 이런 것들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라고 이제 조건이 붙었거든요. 그런 용적률 특혜를 좀 받는 대신 건물도 주변과 조화를 이루게 짓고 커뮤니티 시설도 외부에 개방하겠다고 약속하고 지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다 입주가 완료돼서 음. 그 아파트가 이제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네. 이걸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개방을 하겠다는 걸. 아하. 그래서 이제 서초구에서 이거는 약속 이행을 안 한 거니까 건축법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강제이행금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아니면 강제 시행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공문을 지금 보낸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 해야 되는데 공개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게 구청의 입장인 것이고 예, 예. 아파트 주민들은 그 아파트 건데 외부에 왜 우리가 하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처음에 우리가 약속을 한 건 맞는데 사실상 이걸 개방하려면 여러 가지 안전 문제도 생기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어떤 주민들은 입주할 때 난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다 뭐 이런 네.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으면서 이 약속을 했으면 예. 약속은 지켜야죠. 주민 대표 회의에서 이제 이 안건이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구청에서는 계속해서 시행을 하거라라는 이제 명령서 같은 걸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앞으로 2번 정도 더 명령서를 보내서 이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 강제 집행금 같은 뭐 일종의 과징금 같은 걸 물리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과징금은 상태죠. 얼마나 돼요? 보통 이런 경우에? 이게 상당히 큽니다. 이게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라서 해당 건축물 시가 표준액의 10분의 1 범위에서 강제임금을 부과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가 아까 좀 비싸다 그랬잖아요. 20억짜리 아파트면 시가 표준이 뭐 한 15억만 된다고 하더라도 1억 넘는 강제 이행금이 부과되겠네요. 그렇죠. 세대당. 이게 또 예. 세대 수가 꽤 많은 데기 때문에 그래서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이 넘는 그렇겠어요. 강제 이행금이 부과가 되는데 이것도 1년에 2번 부과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에서 2번씩 부과한다 그러면 엄청난 부담이 되겠죠. 근데 이게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이게 제대로 좀 계약을 했어야 예를 들면 이거 개방한다고 하더라도 입장료 뭐 몇만 원씩 받으면 이게 사실상 개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방할 건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규정을 잘하고 지었어야지 그냥 외부에 개방할게요라고 하니까 이렇게 관리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실은 여기 말고도 앞으로 이 특별 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지은 아파트들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그 예, 주변에. 예.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짓고 있고 아직 분양이 다 안 되고 뭐 분양은 다 됐지만 입주가 안 되고 이런 상태인데요. 거기까지 같은 이런 식으로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아파트들에도 같이 똑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예 처음부터 기부 체납 방식으로 지어서 네, 예. 아예 구청이 관리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됐으면 도리어 좀 나았을 그렇겠죠. 텐데 예. 자차 내에서 관리하면서 이걸 개방하라고 하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외부 사람들이 들락달락거리는 게 사실은 싫고 뭐 가격을 높여서 아예 못 들어오게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토지야 아파트 주민 그대로 갖게 하더라도 예. 건물 지어서 지상권이라도 구청이 가졌으면
이거 아무 문제 없는 건데. 그리고 이제 건설사랑 분양 당시에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어줬고 앞으로 이 커뮤니티 시설은 일반에 공개를 해야 됩니다라는 정보를 과연 주고 분양이 이루어졌느냐 이 문제도 있거든요. 그렇겠어요. 그래서 예. 입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듣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입주민만 분들도 쓸 많기 수 있는 때문에. 수영장 있어요. 이렇게 광고했겠죠. 예. 고위험 운전자들의 자동차 보험료가 다음 달부터 9% 정도 내려간다. 예, 고위험 운전자라면 사고 위험이 큰 운전자들을 의미할 텐데 그렇습니다. 보험료가 내려가요?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걸로는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걸로는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위험군 이제 자동차 보험 사용자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워낙 많이 나다 보면 이분들을 보험사들이 거절을 하거든요. 보험 가입을 거절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보험 가입 거절자들을 집단으로 인수하는 집단보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체 보험사들이 같이 관리하는 이제 사람들로 분류를 하고 네. 요율을 할증을 해서 받게 돼 있거든요. 보험을. 네. 예.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떤 문제가요? 일단은 이 요율 측정 문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 어떤 사람은 사고를 자기가 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당한 사람도 있고 네. 그리고 사고를 정말 많이 낸 사람도 있고 조금 덜 낸 사람도 있는데 이걸 공동으로 관리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손해율이 확 올라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세부화하겠다. 그다음에 연령도 좀 세부화해서 다양하게 관리를 하겠다. 그렇게 그동안에는 되면 사고 많이 냈으면 무조건 많이 부과했는데 예, 그렇죠. 그 안에도 경중이 있으니 좀 가려보겠다는 거군요. 예, 그렇게 되면 예. 보험료가 조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집단보험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그 사업비라고 하는 보험사에서 떼가는 비용 있잖아요. 이걸 네. 굉장히 세게 부과하고 있었거든요. 음. 이 부분도 좀 조정을 하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많게는 한 9%까지도 자동차 보험에서 조금 이 고위험군의 운전자들의 보험료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떨어지는 게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이런 소식 들을 때마다 네. 왜 이런 게 좋은 걸 이제서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다른 문제가 있어서 안 했다면 그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결한 건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이준혁 씨가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대출을 받으셨는데 혹시 여윳돈이 좀 생기면 무조건 그거 대출 갚는 게 나은 거냐 아니면 그 여윳돈으로 적금을 들었다가 적금 만기가 되면 그걸로 한꺼번에 대출 갚는 게 나은 거냐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는데요. 그래도 여윳돈이 생기신다니까 축하드릴 일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출 이자하고 적금 이자를 비교해서요. 대출 이자가 높으면 대출금 갚는 게 좋고 적금 이자가 높으면 적금 붓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출 이자가 높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대출을 갚는 게 유리한 건데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문제는 대출을 받은 지 2년 이내에 갚으면 조기 상환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갚는 돈의 한 1% 안팎을 부과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돈 한 10년 쓸 줄 알고 우리 직원이 이런저런 대출 서류 작성하고 고생한 수수료를 따로 당신한테 안 받았는데 이렇게 일찍 갚을 거면 수수료 내라 이거죠. 마치 식당에서 20인분 회식하겠다고 예약했다가 2명만 와서 된장찌개 먹고 가면 식당은 20인분 불고기 어제 밤부터 재우느라고 쓴 양념값 세팅하느라고 지출한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다시 내놓으시오 이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비용인 건데 이 조기 상환 수수료도 2년 후에 갚았으면 안 낼 걸 이제 지금 미리 갚느라고 내는 비용이 되겠으니까 그만큼 깎아서 감안을 해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출이자는 예를 들어서 3%인데 조기 상환 수수료가 1%면 대출 갚으면 나한테 절약되는 이자 비용은 2%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적금 이자를 봐서 2% 넘는 게 있으면 적금 드는 게 낫죠. 그런데 또 적금은 이자에 이자 소득세 15.4%가 또 붙으니까요. 또 적금 이자 붙는 거에 15.4%는 세금 내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계산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대출을 먼저 갚을까 아니면 적금 들까 고민할 때는 대출 이자하고 적금 이자를 비교하는데 대출 이자에서는 조기 상환 수수료를 빼고 계산해야 되고요. 적금 이자에서는 이자 소득세를 또 빼고 계산해서 그리고 나서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기 상환 수수료를 감안하면 대체로 그래서 그냥 적금 붓는 게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는요. 대출 받은 지 1, 2년이 지나서 조기 상환 수수료가 적거나 없으면 대출을 일부라도 끄는 게 나은데 초기에는 먼저 갚는 게 유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은행들이 사실 그런 거 다 감안하고 조기 상환 수수료율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기 상환 수수료율이 너무 낮으면 사람들은 단돈 10,000원이라도 여윳돈 생기면 은행 와서 그거 대출 갚겠다고 할 거고 그럼 직원이 서류 작성해야 되고 복잡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중에 적금 예금 이자율을 감안할 때 초기에는 대출 끄는 게 오히려 손해가 되도록 이자율도 계산하고 수수료율도 조정을 은행들이 합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시행되면 누가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세금 관련한 인터뷰 있을 때 저희가 자주 청하는 분입니다.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종교인 과세 문제는 뭐 한다 만다 하다가 매번 흐지부지 됐는데 일단 지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또 여지가 남아 있습니까? 네, 확정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1월 14일 기획재정부하고 이제 개신교계 네. 유예를 주장했던 개신교계가 최종적으로 유예는 어렵다. 그 대신 시행 초기 마찰은 최대한 줄여가자 하는 네. 뜻으로 방향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이제는 과세가 됩니다. 네. 종교인이라고 하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언뜻 떠오르는 분들은 계시긴 한데 네. 또 그거 말고도 또 뭐 무속인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다양하게 또 꼽자면 많잖아요. 어디까지가 종교인으로 보고 있어요? 예.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종교인이 있고 종교인 소득이 있고 예. 종교 단체가 있습니다. 예.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지금 종교인 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먼저 종교인이란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파하는 자, 우리가 알다시피 목사, 전도사, 승려, 포교사, 네. 사제, 부제, 수녀, 수사 이런 분들을 말하고 네. 그분들이 이 종교인 소득을 얻어야 소득세 과세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럼 종교인 소득은 뭐냐? 종교인이 종교 의식을 집행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종교단체로부터? 네. 그러면 또 다시 또 종교단체가 뭐냐? 예. 종교단체는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그 소속 단체를 의미합니다. 네. 약 11만 개 정도로 좀 추산을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종교인 소득, 종교인 단체 모두가 다 충족되어야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종교인 소득 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그렇다면요, 교수님. 그러면 듣다 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교회로 예를 들면 네. 교회에서 월급을 받는 목사님은 월급조로 뭔가를 일정한 소득을 받는 목사님은 이제 과세 대상이라는 말씀이 되는데 네. 혼자서 개척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은 특별하게 이제 월급 받을 곳이 없고 여러 가지 수입을 본인이 다 관리하실 텐데 네. 그분은 종교인 과세 대상이 아니네요. 종교 단체로부터 월급을 받는 구조가 아닐 수 있으니 그렇게 이해합니까? 그 목사님도 자기 교단의 소속을 보시면 네. 그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및 그 소속 단체, 예. 그 소속 단체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1인 기업 같은 개념이군요. 네, 맞습니다. 예. 다 그럼 포함되는 걸로. 네, 그 대신 뭐 선거대 지휘자, 반주자는 종교 활동을 하지 않는 거죠. 네. 그 종교 의식을 집행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종교인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소득이 주로 과세가 됩니까? 어떤 소득이라고 여쭙기 전에 사실은 종교인들이 어떤 소득이 있는지조차를 먼저 좀 알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종교인들이 종교 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그 명칭이 너무 다양합니다. 네. 생활비도 있고 사례비도 있고 뭐 무슨 보살 수행비, 기본요금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네. 그 명칭에 불구하고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소득 금액은 모두 종교인 소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종교 단체로부터 받기는 받았는데 이게 예를 들면 목사님 개인 통장으로 돈이 만약 1,000만 원 들어왔습니다. 네. 이러면 그 돈 중에서 사례비 정말로 근로자들의 보수와 같은 성격의 사례비가 있을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종교 단체의 목적으로 받는 어떤 금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주로 이제 종교인들의 그 힘이 센 어떤 그런 데는 종교 단체 명의로 하는 것보다 종교인 명의로 뭐 선교사들한테 지원금을 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약간의 반발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세금을 앞으로는 부과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네. 교회나 혹은 뭐 절이나 이런 곳에서 급여 명목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 부과하겠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급여 명목으로 받은 사례비 명목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고 네. 기타 나머지는 과세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통장에 돈이 들어오긴 했으나 그거는 그냥 활동비 내지는 사업하는 명목으로 쓰세요라고 하는 건 개인에게 준 월급이나 생활비는 아니니 그건 제하겠다는 뜻입니까? 네, 제하겠다는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부터 발생합니다. 네. 과세 관청은 당연히 종교인의 통장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건 종교인 소득이다라고 추정할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그 종교인은 아니다. 이건 내가 타자를 위해서 썼다라고. 그렇겠어요. 종교 활동을 위해서 받은 거고 종교 활동을 위해서 썼다고 할 테니. 네. 그러면 이제 그것을 구별짓는 게 세무조사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겠어요. 있습니다. 지금은 종교 활동의 명목으로 쓰는 건 소득이 아닌 걸로 하자는 거지요. 예를 네, 들면 통장에 돈이 들어왔긴 했으나 이건 교인들 한 100명 모여서 차 한잔 하는데 한 뭐 50만 원 썼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소득이 아닌 걸로 보자는 건데 과세관청은 통장만 봐서는 소득이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거죠. 네, 그러면 이제 종교인들이 그것을 반증을 해야 되는 거죠. 나 이렇게 썼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현재 우리나라 종교단체의 재정의 투명성을 볼 때는 약간 좀 애매모호한 점은 있기는 있습니다. 나중에 쉽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정말 이게 그럼 왜 제대로 안 내셨어요라고 했을 때 대부분 종교 활동으로 쓴 겁니다라고 하면 이건 서로 참 그렇다고 조사하기도 애매하고 애매해지겠습니다. 네, 그래서 과세관청에서는 직접 세무조사는 하지 않고 수정 신고를 권장하겠다. 우리 과세관청의 자료는 이만큼 되는데 종교인이 이만큼 소득 신고를 했으므로 얼마만큼 누락된 것 같다. 혹시 누락된 부분이 종교활동과 관련된 걸 입증하시라 하면 빼주겠다. 이런 취지로 읽혀집니다. 비종교인들도 일반인들도 회사에서 월급을 받기도 하고 회사의 법인카드를 회사의 사업 목적으로 쓰기도 하고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사의 목적으로 쓸 때는 법인카드를 쓰고 회사 돈을 쓰고 영수증을 갖다 주고 개인이 회사에서 받은 월급을 개인이 쓸 때는 그냥 그건 개인 통장으로 받아가서 알아서 소득세 내는 걸로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종교단체도 종교 목적으로 쓰는 건 종교단체 이름으로 무슨 법인카드를 쓰든 혹은 그 돈으로 쓰고 목사님이든 교인들이 이 생활비나 당연히 그런 게 필요할 테니까 그런 소득은 별도로 구별해서 주면 이게 섞이지 않을 텐데 그게 어려운 모양이죠. 그렇게 말씀드리기 참 난처합니다만은 종교단체가 단체 명의로 주는 거하고 그 대형 교회 같은데 큰 그 어떤 종교인이 자기 명의로 자기 소속 종교 단체를 빌려서 자기 명의로 주는 거하고 이 구별 기준도 사실은 좀 애매모호합니다. 매우 그동안 그런 구별을 안 해왔다는 뜻이네요.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소득은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요. 만약 그렇게 해서 소득이 어느 정도라고 잡히면 이건 일반 회사원처럼 연말정산하고 뭐 그동안 카드 쓴 거 빼고 이렇게 해서 똑같이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좀 다른 구조예요, 그것도? 그동안에 종교인이 근로자냐 아니냐 이거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현재 종교인 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 소득으로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교인들 스스로가 이미 근로소득자로 신고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근로소득으로 하자 이렇게 돼 있고 현재는 원칙은 기타 소득입니다. 이 두 소득의 종류의 구별은 기타 소득은 일시적 우발적으로 얻는 소득, 근로소득은 늘 매달 계속적 반복적으로 얻는 소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으로 받는다 할지라도 이때는 세법을 개정해서 원천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연도 2월 달에 근로소득자처럼 연말 정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복잡한 것은 기타 소득으로 할 경우에는 신용카드 세액공제 같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세액공제는
근로자에게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세법이. 예. 그래서 그런 차별은 있고요. 두 번째는 기타 소득은 아까 일시적 우발적으로 얻는 소득이기 때문에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약 80% 가까이가 되는데 근로소득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알겠어요. 이게 약간 복잡합니다. 알겠어요. 예를 들면 그럼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연봉을 3천만 원 받으면 네, 그 3천만 원은 다 소득으로 보고 네, 3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건데 네, 그 대신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각종 무슨 저축, 나비백 이런 걸 공제를 해주고 남은 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현재 이제 월급 받는 분들의 세금 내는 구조고. 네, 기타 소득은 3천만 원을 받으셨으면 38에 24에서 2,400만 원은 무조건 빼주고 일단 빼주고 나머지 6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하는데 그때는 각종 의료비, 교육비, 공제 이런 건 없다 이 말이군요. 없다 이렇게 되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사람과 아까 기타 소득세를 신고한 사람과 또 차별이 있지 않겠습니까? 둘 중에 유리한 걸로 할 수 있겠군요. 네, 그래서 기타 소득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80%가 아니고 또 몇 가지 금액에 따라서 별도의 차별 규정은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알겠습니다. 하면 예. 근로소득보다는 세금 부담이 약간 적습니다. 조금 좀 덜 낼 수는 있다는 거군요. 둘 중에 네네. 유리한 거 선택하면 될 테니까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구조군요. 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였습니다. 우리가 경제 지표들을 들여다보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경기가 어떻고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리고 그걸 많이 예측하게 해주는 다양한 지표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금리 차이, 장단기 금리 차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 이게 최근에 축소되고 있어서 뭐 걱정이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축소되고 있는 게 무슨 의미인지 또 이게 또 앞으로 경기 전망은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건지 오늘은 장단기 금리 차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요. 오늘도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기 금리하고 단기 금리의 차이를 장단기 금리 차이라고 부를 것 같기는 해요. 네. 장기 금리는 한 10년물 국채 뭐 이런 거의 이자율일 텐데 네. 단기는 뭘 기준으로 매깁니까? 예, 보통 이제 정의하기로는 이제 1년 미만 이제 뭐 1년짜리 만기 뭐 국채도 있을 수가 있고 네. 여러 가지 뭐 90일물 뭐 CD 같은 것도 있고요. 짧은 것도 있고. 짧은 것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1년을 기준으로 장기, 단기 이렇게 나누는 게 교과서이긴 합니다만 시장에서는 통상 한 2년, 3년까지도 단기라고 알겠습니다. 보죠. 네. 장기 금리가 당연히 비싸겠죠. 나보고 저한테 10년 동안 돈 빌려주세요 하면 그거는 이자 많이 받아야 되겠는데 10년 동안 무슨 일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 그럴 거고. 그렇죠. 2달만 빌려주세요 그러면 뭐 우리 사이에 뭐 이자야 하면서 싸게 빌려줄 거고. 그러니 당연히 장기 금리가 높을 테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금리의 차이는 그때그때 다른 모양입니다. 예. 장단기 금리 차이는. 예. 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길게 빌려주는 돈에 대해서 좀 더 이자를 받게 되는 거 이거는 뭐 인지상정이죠. 네. 지금 비유하신 거는 떼일 확률이 더 높으니까. 또 과거 우리가 예전에 금융위기 이전에 참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거는 또 늘 인플레이션의 시대였죠. 예. 항상 보면 물가가 오르니까. 10년 후에는 예. 지금보다는 이자율 높을 거야. 그러니 그런 생각이 그때 드는 이자율도 거죠. 반영해서 내가 받아야 되겠어. 이런 뜻이겠죠. 요즘 물가 감안해서 이 정도보다는 그때까지 뭐 이런 정도에 해서 장기가 높은 거는 사실이고. 네. 그래서 또 시장에서는 장기 금리에서 또 뭐 예를 들어서 10년물에서 5년물을 빼든지 30년물에서 5년물을 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차이를 본다. 차이를 보면서 이른바 이제 장단기 스프레드를 이렇게 살핍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요즘 급격히 이게 그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단기보다 장기가 생각보다 덜 높다는 얘기입니다. 금리가 별로 안 오르더라. 네, 네. 그런데 얼핏 생각하기로는요. 앞으로 경기가 꽤 좋을 것 같다면 지금이야 이자율이 뭐 2%, 3% 하지만 네. 10년 후에는 경기가 아주 좋을 거니까 네. 그때는 이자율이 시중 이자율이 한 10%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분들도 생길 거고 네. 꽤 높게 예측할 거고 그렇죠. 앞으로 경기가 좋다고 생각된다면 장기 금리는 아주 비싸고 단기 금리야 요즘 금리니까 뭐 그냥 네. 그대로고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이가 늘어나는 게 앞으로 경기 전망을 밝게 보는 분들이 많다는 뜻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줄어들고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요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미국이나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특히 지난 10월 달에 10월 하순에 잠시 30년물 국고채 금리가 5년물보다도 오히려 한 이틀 정도 낮아지는 역전 현상도 있고 했는데요. 그래 말씀하신 대로 그거죠. 시장이 바라보기에 과연 경기가 좋다면은 뭐 10년, 30년 이렇게 길게 만기가 긴 그 채권들의 금리는 수익률은 높아져야 되겠죠. 네. 또 인플레가 예상된다면 금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 대신에 요즘 들어서 연준을 비롯해서 자꾸 이제 정책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는 단기 금리들이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단기는 올라가는 반면에 장기는 덜 오거나 조금 더 내려오면서 이 차이가 스프레드가 좁아지고 있고 자칫 이것이 마이너스로까지 갈 수 있는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오는데 이게 이제 걱정되는 거는 과거에 경험적으로 그런 식의 금리 역전이 일어나고 나면 꼭 안 좋은 일이 벌어졌죠. 이른바 리세션. 1990년에 대부조합 사태 미국에 네. 2000년 IT 버블 붕괴 직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고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으로 경기 안 좋을 거라고 보면 길게 보면 경기 안 좋아라고 보면 장기 금리가 떨어진다는 뜻일 그 테니 얘기죠. 떨어지다 심지어 단기 금리보다도 낮아지는 네. 경우도 가끔 온다. 네네. 그 말은 요즘 장단기 금리 차이가 줄어든다는 말씀은 미국의 중앙은행은 경기 좋아지니까 금리 올릴 겁니다라고 메시지는 던지고 있지만 네. 시장에서 보기엔 예. 경기가 좋아지기는 뭐가 좋아지겠어? 라고 생각한다는 뜻이네요. 예,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시장이 정확하게 이제 이론적으로 그리고 또 제대로 펀더멘털을 반영한다는 가정하에 살펴보는 것이고 예. 또 수급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보험사 같은 금융기관들 중에는 30년물 이상의 긴 채권에 돈을 좀 이렇게 묻어놔야 되는데 예.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2년물, 5년물은 늘리고 발행을 이 장기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귀해졌어요? 네, 예. 장기물이 귀해지다 보니까 자꾸 사게 되고 사면서 가격이 올라가니 그 수익률인 금리는 떨어지고 이런 것도 있고 시장에 장기로 투자할 자금이 많다 보니 그렇습니다. 장기물 채권에 대해서는 이자를 조금만 주겠다고 해도 다들 산다.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이 같이 이제 연계되다 보니까 유럽 중앙은행이나 일본은행에서는 계속해서 돈 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유럽 쪽에 독일 국채 지금 0.4%가 안 됩니다. 10년물이. 10년 이자율이요? 10년물 독일 국채의 이자율이 연간 이자율이 연율로 0.4% 정도고 예. BOJ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0%고요. 이러다 보니까 예. 결국 이 돈들이 어디 가겠느냐? 그렇다면 미국으로 갈 수도 있겠죠. 미국 국채는 이자율이 그나마 좀 높으니. 그나마 높으니까 이렇게 돈이 너무 많은 부분도 결국 뭐 작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장단기 금리 축소가 자칫 역전으로도 갈 수 있다 해서 네. 굉장히 걱정하는 부류도 있는 반면에 또 이런 어떤 중앙은행들의 정책 오류 내지는 수급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크게 그럴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이거 시각이 굉장히 엇갈리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경기 안 좋을 거니까 장기 금리가 떨어지는 거지 사람들은 경기 안 좋게 생각해라는 의견도 절반은 있고. 그렇죠. 설명하시다시피 그건 아닌데 네, 그건 아닌데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워낙 장기물 채권의 공급이 많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적다 보니 네. 이자율이 낮아지는 것이다. 예. 사람들은 장기물 채권을 자꾸 가지려고 하니까 네. 연 뭐 1%도 안 줘도 사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네. 어느 쪽이십니까? 이준우 소장 보시기에는 경기 별로 안 좋은 쪽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수급의 문제이라서 좀 신중하게 아직은 결론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세요? 네, 이 장단기 금리 차이만 가지고 뭐 경기가 곧 깔아앉는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것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시장에 관계하시는 분들은 금리를 계속 보시기는 보셔야 됩니다. 꾸준히 금리가 오르고 있고 특히 최근 들어서 우리가 정크본드라고 하죠. 이렇게 하이힐드라고도 하는 이런 쪽에서 그동안에 좀 거품 현상이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모습.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버블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알겠어요. 정크본드 시장에서 네. 분위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좀 배울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3.2%입니다. (20년) 전 1997년에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로 치달을 당시에 우리 국민들 귀에 매일같이 뉴스에서 들리던 국제기구 이름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듣지 못했는데 그 당시 11월부터는 거의 매일같이 뉴스에 등장했었죠. 우리 정부가 구제금융을 좀 해달라고 손을 벌렸던 곳, 국제통화기금 IMF입니다. 이 IMF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3.2%로 전망했다는 뉴스 들으셨습니까? 불과 한 달 전에는 3.0%쯤 될 거다 했었는데 한 달 만에 기존 전망치보다 0.2%포인트를 올려잡은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 전 이맘때 IMF를 비롯해서 한국은행, KDI 등등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내놓았던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참 어둡기 짝이 없었습니다. 높아봐야 2.7%, 낮으면 2%대 초반, 다들 하나같이 2%대를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예측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여러 번 전망을 수정해가면서 결국 3.2%라는 전망까지 나왔는데요. 이쯤 되면 전망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현실을 따라가면서 숫자를 바꾸는 거라고 보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한 예측이지만 예측은 예측일 뿐이고 계속 달라지는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또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너무 비관해서는 안 되는 이유 또한 또 이런 데 있겠죠. 11월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11월 15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종교인들이 버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예정인데요.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과세를 하게 되는지 세금 전문가 한 분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고요. 대출을 받았는데 혹시 여윳돈이 생기면 그 돈으로 대출 갚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그 돈으로 적금 들었다가 만기가 되면 한꺼번에 대출을 갚는 게 낫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식 들으셨듯이 공정방송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MBC 노동조합의 파업이 끝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손에 잡히는 경제 김나형 PD가 오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그러니까 다자간이 아니라 양국 간의 FTA가 대부분 이제 주류를 이뤘던 무역 협정이었는데요. 한미, 한중 뭐 이런 게 다 이런 그런 식으로. 거였죠. 예. 우리나라는 조금 그런 그 양국 FTA에 굉장히 선두적으로 나서서 경제 영토를 좀 넓힌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그 무역에 대한 주권 싸움이 일어나다 보니까 경제 강국들이 자기 품 안에 국가들을 이렇게 품으려는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 지금 얘기한 RCEP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주도를 했고요. 네. 그렇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왼편으로 조금 중심이 옮겨져 있는 것 같은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 TPP에서 미국 정도만 빠져 있는 느낌인데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이 주도를 해서 이 국가들을 모았고요. 네. TPP라고 하는 환태평양 경제협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주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RCEP이 먼저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야 이거 중국한테 다 뺏기겠네? 그러면 우리도 하겠어. 그래서 이제 TPP를 만들어낸 그 거죠. 나중에 나온 게 TPP인데.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이 거기에 참여를 하면서 미국과 일본이 주도를 하면서 TPP라는 걸 만들었죠. 네. 그래서 TPP에 추가된 국가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TPP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국가 중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들이 페루, 칠레, 캐나다, 멕시코, 그러니까 남미 네. 국가들까지 이제 포함을 시킨 거죠. 태평양의 오른쪽 해변가도 다 넣었던 게 TPP였군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양국의 뭐 저희가 흔히 경제 영토의 크기를 비교하면 한 전체 글로벌 GDP의 한 3분의 1 정도가 RCEP이라고 하고요. 네. 그거보다는 한 뭐 5%나 6%포인트 정도가 더 높은 게 TPP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는 기조잖아요. TPP에서 우리는 TPP에 빠져나갔죠. 빠지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해서 TPP가 힘이 조금 빠진 상황입니다. 그 미국이 주도한 환태평양 경제통합기구 이게 TPP고 네. 중국이 주도했던 하는 게 RCEP인데 네. RCEP가 이제는 좀 더 힘을 받는 기분이겠군요. TPP는 미국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좀 분위기가 싸해졌고. 예, 사실은 그렇고요. 그래서 보면 이 RCEP 같은 경우에는 2018년까지 어쨌든 한번 해보자라고 지금 한 거고요. 네. TPP도 이번에 일본이 주도를 해서 이 국가들이 TPP도 가자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9년이 목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RCEP이 뭐 만약에 국가 간의 협의가 잘 된다라고 하면 먼저 이제 시행이 될 것 같고요. TPP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 각국이 어떻게든 무역 영토를 넓혀서 네. 경제 분야에서 앞서가기 위한 치열한 경쟁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왜 TPP에는 안 들어갔느냐?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가 고려됐던 거죠. 그러니까 TPP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조금 중심이 되면서 미국을 끌어들여서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발을 떼고 보고 있던 상황이었고 중국의 눈치도 사실 봤던 거고요. 그래서 중국이 주도하던 RCEP에 먼저 우리는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들어가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TPP 역시도 상황을 봐서는 우리도 끼어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차피 뭐 다 경제 영토를 주요국과 개방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는 좀 더 넓혀서 우리가 다른 영토를 가져오는 게 중요하지 우리 거 지키는 건 이제 좀 물 건너 갔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가능하면 영토를 이제 넓히는 쪽이 더 좋은 방향이겠죠. 아예 안 넓혔다면 이거 개방하느냐 마느냐도 고민을 좀 해야 될 텐데. 다른 나라들이 다 이렇게 무역 장벽을 낮춰버리면 우리만 장벽 세우고 있으면 사실상은 관세라는 부분 때문에 네. 경쟁력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지금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럴 바에야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낫다. 그래서 RCEP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조금 걱정되는 것은 TPPA 협력이 RCEP보다 조금 더 강합니다. 그래서 관세도 낮추지만 거기에 보면 이 그 누적 원산지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부품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해서 만약에 베트남에서 완성품을 만든다 하더라도 같은 TPP 협력국이라고 하면 네. 이걸 자국의 생산품으로 다 인정해주는 뭐 이런 제도가 TPP엔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품까지 그렇게 하는 TPP가 조금 더 강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우리나라 부품 업체나 이런 데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강남에 있는 집값 비싸기로 유명한 아파트 한 곳이 네. 아파트 안에 있는 커뮤니티 시설, 그러니까 뭐 헬스클럽, 수영장 이런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거를 외부 주민들에게 개방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서울시하고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강남 반포에 아크로 리버파크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 예. 아파트가 전국 아파트 가격에서 한 1, 2위 정도 다투는 굉장히 고급 아파트입니다. 네. 근데 이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에 들어갈 당시에 그 몇 가지 조건이 내걸린 게 있었어요. 그게 한강변 아파트다 보니까 네. 예쁘게 짓고 주변 예. 경관하고 잘 어울리게 예쁘게 짓고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특별 건축 구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거 지정받으면 뭐가 좋아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높이도 좀 더 올릴 수 있고요. 용적률 건폐율 완화해 주는 게 그런 있나 것도 보네요. 해주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층간 간격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완화를 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거든요. 더 그래서 많이 짓고 비싸게 팔 수 있었겠네요. 덕분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특별 건축 구역으로 지정을 받고요. 네. 대신에 이렇게 혜택을 받았으니 우리가 안에 만드는 이 커뮤니티 시설, 그러니까 네.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수영장, 도서관, 뭐 헬스클럽 뭐 이런 것들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라고 이제 조건이 붙었거든요. 그런 용적률 특혜를 좀 받는 대신 건물도 주변과 조화를 이루게 짓고 커뮤니티 시설도 외부에 개방하겠다고 약속하고 지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다 입주가 완료돼서 그 아파트가 이제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네. 이걸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개방을 하겠다는 걸. 아하. 그래서 이제 서초구에서 이거는 약속 이행을 안 한 거니까 건축법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강제 이행금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아니면 강제 시행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공문을 지금 보낸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 해야 되는데 공개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게 구청의 입장인 것이고 예. 아파트 주민들은 그 아파트 건데 외부에 왜 우리가 하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처음에 우리가 약속을 한 건 맞는데 사실상 이걸 개방하려면 여러 가지 안전 문제도 생기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어떤 주민들은 입주할 때 난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다 뭐 이런 네.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으면서 약속을 했으면 약속은 지켜야죠. 주민 대표 회의에서 이제 이 안건이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구청에서는 계속해서 시행을 하거라라는 이제 명령서 같은 걸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앞으로 2번 정도 더 명령서를 보내서 이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 강제 집행금 같은 뭐 일종의 과징금 같은 걸 물리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과징금은 상태죠. 얼마나 돼요? 보통 이런 경우에? 이게 상당히 큽니다. 이게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라서
해당 건축물 시가 표준액의 10분의 1 범위에서 강제임금을 부과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가 아까 좀 비싸다 그랬잖아요. 20억짜리 아파트면 시가 표준이 뭐 한 15억만 된다고 하더라도 1억 넘는 강제이행금이 부과되겠네요. 그렇죠. 세대당. 이게 또 예. 세대 수가 꽤 많은 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이 그렇겠어요. 넘는 강제이행금이 부과가 되는데 이것도 1년에 2번 부과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에서 2번씩 부과한다 그러면 엄청난 부담이 되겠죠. 근데 이게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이게 제대로 좀 계약을 했어야, 예를 들면 이거 개방한다고 하더라도 입장료 뭐 몇만 원씩 받으면 이게 사실상 개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방할 건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규정을 잘하고 지었어야지 그냥 외부에 개방할게요라고 하니까 이렇게 관리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실은 여기 말고도 앞으로 이 특별 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지은 아파트들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그 예, 주변에. 예.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짓고 있고 아직 분양이 다 안 되고 뭐 분양은 다 됐지만 입주가 안 되고 이런 상태인데요. 거기까지 같은 이런 식으로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아파트들에도 같이 똑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예 처음부터 기부 체납 방식으로 지어서 네. 예. 아예 구청이 관리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됐으면 도리어 좀 나았을 그렇겠죠. 텐데 예. 자차 내에서 관리하면서 이걸 개방하라고 하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외부 사람들이 들락달락거리는 게 사실은 싫고 뭐 가격을 높여서 아예 못 들어오게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20일부터는 저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도 예전과 같이 방송됩니다. 파업 기간 동안 기다려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더 열심히 프로그램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오늘 준비한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아침에 나온 경제 뉴스들부터 따라잡아 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파업 끝나고 PD 돌아오니까 커피도 한 잔 주고 좋지요. 좋습니다. 예, 김치영 기자도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네. 자, 오늘 아침 뉴스 중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16개 국가들이 이 아시아 태평양 메가 FTA 타결에 합의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던데, 예. FTA면 서로 관세 없이 자유롭게 한 나라처럼 물건 오가고 서비스 오가게 하자는 거고, 그렇죠. 아시아 태평양 여러 국가들이 그럼 이제는 경제 국경은 좀 헙시다, 헐어서 우리 자유롭게 FTA 합시다 이 말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보통 FTA라고 하면 상대방 교역국하고 보통 양자가 하는 뭐 협의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교역국이 16개나 되다 보니까 메가 FTA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연합국 그러니까 아세안국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10개국이 포함이 되고요. 네. 이 외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 일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개국이고요. 명칭은 영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네. 영어 이제 줄임말이 있는데 RCEP라고 해서 읽을 때는 RCEP이라고 읽습니다. RCEP. 뭐 예. RCEP 이렇게 읽기도 하시는데요. 예. 예전에 뭐 RMU 뭐 이렇게 읽었잖아요. 그래서 뭐 RCEP 또는 RCEP 이렇게 읽긴 하는데 이걸 이번에 16개국 정상들이 만나서 타결 시점을 아예 딱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완전히 끝내자라고 이제 시점을 잡았고요. 예.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16개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세 장벽을 최대한 낮추고 네. 서로 교역을 늘리면서 일종의 어떤 경제 공동체 비슷하게 가겠다라는 뭐 초기 단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태평양 국가들 거기에 호주, 뉴질랜드, 일본까지니까 어찌 보면 세계지도 펼쳐놓고 보면 네. 태평양 주변으로 왼쪽 그 뺑 돌아가면서 해변가에 있는 나라들이 웬만하면 다 들어갔는데 맞습니다. 이게 가만히 보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이라고 TPP라고 부르던, 네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왜 안 껴줘요, 우리도 뒤늦게 좀 넣어주세요 이랬던 예. 그거하고 비슷한 국가들이 참여한 비슷한 개념인데 둘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럼? 이게